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소식 개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우선 당시 이사들에게 제시된 선택지가 2개, 즉 계속 가동과 즉시 중단뿐이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 내부 평가로는 두 방안 외에 2년 반 정도 가동하다 정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이 방안은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즉시 중단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방침이 한수원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계속 가동보다 즉시 중단이 더 경제적이 되도록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이었던 판매 단가와 비용 추정을 즉시 중단 쪽에 더 유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판매 단가를 계산하는데 한수원은 전년도인 2017년 단가가 아닌 자신들의 전망 단가를 적용했고 결국 계속 가동의 경우 예상되는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중단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감소는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삭제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함께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이처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언급했는데요. 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감사 결과를 제각각 해석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송명희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1년 만에 내린 결론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는 물론 경제성 평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데 논란을 키운 데 대해 유감이라며 야당의 정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련 부처 전현직 직원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 중단을, 국민의당은 감사 방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했다면 애초에 수명 연장조차 불가능했다며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배제한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한계가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을 비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김 전 회장이 석 달 동안 66차례 서울 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순간에도 검찰이 수용자를 이용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김봉현을 상대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지만 야권 정치인 로비와 검사 향응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면서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이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상황에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 독립성 침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 지휘권 행사에 청와대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언급 2시간 후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수용을 전하며 총장의 태세 전환은 당연한 조치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성역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이 장관 지휘를 수용하겠다면서도 내부에서는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장관 수사 지휘대로 수사팀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흘째. 이틀 전 곧바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던 대검찰청은 이후 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검사들 역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감지됩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지휘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둔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과잉 지휘라는 비판이 주로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과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이미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라 현재 보고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수사지휘권이 내려졌다는 의견입니다. 석 달 만에 2번 발동된 지휘권이 남용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은 장관 수사지휘대로 본격적인 수사채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사 로비 의혹 수사팀을 꾸렸고 라임 사건과 무관한 검사 5명을 배치했습니다. 남부지검은 또 현 라임 사건 수사팀에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나 수사관이 몸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기존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남부지검 소환에 불응해왔고 어제까지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총장과 가족 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도 사건 재배당과 검사 증언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57명, 해외 유입은 34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서백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18명으로 모두 23,58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39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50명, 치명률은 1.77%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3명, 경기가 21명, 인천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국적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강남 대형 학원 강사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학교와 학원은 쉽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고리가 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분권형 방역에 힘써 실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는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16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했는데요. 내일부터는 2주 동안 전국 8천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전북 고창부와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80대 노인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고창군에 사는 7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고창의 한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A씨가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독감 백신을 맞은 뒤 한나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점을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B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B씨는 숨지기 5시간 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B씨에게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17세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사망한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망한 17세 고등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이들한테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전국에 8만 2천여 명으로 알레르기 반응 등 신고된 이상 반응은 3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 또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가 2만 1천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산 오류로 누락된 사람들이 반영돼 갑자기 2만 2천여 명이 증가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41명이 새로 나와 6월 5일 25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구 280만 명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23일부터 가장 엄격한 대응 단계인 매우 높음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술집은 영업이 정지되고 다른 가구 구성원과는 실내외에서 만남이 금지됩니다. 이미 리버풀과 랭커셔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In line with the additional measures taken in Lancashire, casinos, bingo halls, betting shops, adult gaming centres and soft play areas must also close.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됩니다. 밀라노를 포함한 북부 롬바르디아주,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간에 건강이나 업무상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밀라노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사용했던 천막 형태의 임시병동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유럽의 전체 확진자는 730여만 명, 전날보다 1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을 일부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05포인트 상승한 2364.46에 코스닥은 0.07포인트 내린 824.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마감 시한을 맞아 타결 기대감이 부각되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기관은 매도에 나서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연이틀 상승하고 있고 올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제일기획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사의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이틀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내년 5월까지 공연이 중지됐는데요. 연극과 뮤지컬 종사자들은 살 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버나뎃 피터스는 수십 년 동안 뮤지컬 분야를 주름 잡아온 스타입니다. 산전수전을 모두 겪었지만 올해같이 힘든 상황은 처음이라 후배들이 걱정입니다. I'm concerned about people that were living on that salary. 브로드웨이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은 거의 10만 명입니다. 이 극장 지역이 뉴욕에 벌어주는 돈이 우리 돈으로 해마다 17조 원이나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4년 전 뉴욕으로 이사온 무대 담당자 로라는 극장이 문을 닫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My career of 15 years into this has basically vanished overnight. 생계 대책으로 연극 배우 조합은 예술인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확대해달라고 미 의회에 도움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유방암은 일본 여성 9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판된 만화책입니다. 제목은 27살의 유방암 다이어리. 주인공은 걸그룹 출신으로 현재 탤런트와 성우로 활동하는 야카타 미키 씨입니다. 야카타 씨는 재작년 유방암이 발견돼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그만두지 않고 일과 치료를 병행해왔습니다. 人生諦めたり終わりだって思わずに実はその今までやってたことって全然諦めずにやれる可能性もある。 야카타 씨는 암 환자들을 위한 동영상도 만듭니다. 탈모 때문에 가발을 사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발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암 경험자가 직접 수업을 하는 암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도쿄에 있는 이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암 경험자를 강사로 초빙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민물털개는 가을철 대표 진미로 꼽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상품권 형태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물털개는 생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먼저 구입하고 배송은 나중에 따로 신청해 받는 상품권 형태의 판매 방식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물털개 온라인 상품권은 전면에 수천 위안대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가 표기돼 있는데 실제로는 수십 위안에서 수백 위안대에 판매됩니다. 고가의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술수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달된 실물은 홍보 내용과 달라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귀찮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매자의 못된 상수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남동부 드롬에 있는 식용 개구리 사육장입니다. 2,5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사육장에는 식용 개구리 10만여 마리가 자라고 있는데요. 주로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돼 비싼 요리들의 재료로 뒷다리 고기가 사용됩니다.
프랑스인들은 한 해 개구리 고기 4천여 톤을 소비해 프랑스에서 개구리 고기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의 99%는 동유럽이나 터키, 아시아 국가들에서 냉동 상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에는 현재 사육 농가가 매우 적어 일부 식당에만 겨우 납품이 될 정도인데요. 프랑스산 개구리 고기만을 주문해 사용하는 이 유명 레스토랑의 요리사는 맛과 신선도 등에서 수입 개구리 고기보다 월등하다고 말합니다. Elles sont charnues, elles sont beaucoup plus grosses et à la dégustation on a plus de mâche. 개구리 뒷다리는 연못이나 습지대가 있는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요리 재료로 쓰여왔는데요. 지금은 프랑스 곳곳의 미식가들이 찾는 인기 음식 재료가 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적시되는데요.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2달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정상적인 이메일인 것 같았지만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올림픽 유관단체와 후원기업에도 같은 종류의 메일 수백여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위원장. 그러나 실제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단체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뿌려진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이들의 해킹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평창 올림픽 개막 당일까지 무차별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이들의 해킹 전모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고스란히 적시됐습니다. 미 당국은 러시아 해커 6명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로젠 택배에서 일하던 40대 기사가 대리점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권리금과 보증금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허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되는 로젠 택배 기사 김모 씨의 유서. 적은 수수료에 세금 이것저것 빼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지만 대리점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도 했습니다. 권리금 300만 원은 해당 구역을 인계받으면서 직전 택배 기사에게 줬고 보증금 500만 원은 대리점에 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또 권리금 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과도한 권리금과 지점 보증금까지 내고 일을 시작을 하신 거고. 김 씨 동료의 계약서. 보증금은 사고 처리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못 낸다면은 그냥 계약 안 해줍니다. 버는 거에 이제 한 달 버는 수수료에서 매달 빼거나 그거는 좀 서로 정해야 되는데 내기는 무조건 해. 하지만 택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사고는 기사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로젠 대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J 대한통운도 일부 대리점들이 보증금을 받고 월 수입 200만 원 중 빚을 갚는 데만 120만 원이 나가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했던 김 씨. 후임을 먼저 구하라는 대리점 요구에 택배 트럭엔 구인 광고까지 붙였습니다. 9개월 전부터 자기 차에 구인 광고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선호하는 구역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일이 많다 보니까. 로젠 택배 측은 대리점의 부조리한 관리를 파악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권리금과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지난 8월 보도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대학 측의 성폭력 사건 대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가 해고를 당한 여성연구원은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한 연구원은 해고를 당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선 학생 간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남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대학 측의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 인권센터의 성폭력 사건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공간 분리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전남대 인권센터인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데 보호는 그냥 앞장서고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 신고자의 해고와 관련해 인권센터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대 측은 향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전남대 인권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을 하루 종일 나쁨, 경기 남부와 세종시, 전북은 오전에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황사가 날아들어와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5에서 40mm, 전남과 전북 남부, 경남과 경북 남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에는 경기 북부, 내일 새벽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오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절기 상강인 금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밤에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8도, 대구가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